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토요일 잘 쉬고 계시죠? 토요일 쉬시는데 제가 좀 방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눈치채신 분 있죠? 네. 머리를 제가 좀 파마하고 왔습니다. 어제 술 먹고 뻗었다가 누워있느니 뭐하냐 예뻐지자 이래가지고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지난주 아니구나, 목요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연이틀 다우지수가 크게 빠졌죠. 오늘 새벽,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금요일 새벽만 하더라도 약 380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유튜브에 경제 관련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의 그 극단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부동산 폭락 시작, 자본 유출 시작, 제2의 IMF 등등등등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팩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때마침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지난주까지 있었고요. 이걸 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 근처에는 없네요. 아무튼 국가부도의 날이 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경제 대란이었죠. 그 당시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 건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느냐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 말씀을 아실 거예요. 크게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현재 0.75%. 그런데 미국은 내년에 2번 더 올려서 올릴 예정이고,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쉽게 못 올린다. 이것 때문에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비관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의 자본 유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한국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심한 것은 제2의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는 형태로 그분들의 주장과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로 묶어지니까요. 2번 기준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머징 국가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네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첫 번째가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부동산 버블이 우려될 때는 일단 금리를 인상합니다. 사실 이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에게만 이제 국한되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해외 자본들을 한국에 투자하러 왔다가,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러 왔다가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자본이 유출될 때, 국외로 유출될 때 하게 되면 환율이 폭락하게 되고요. 환율이 폭락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결국 금리를 크게 올리죠. 근데 이런 것은 최근에 올해 작년 말부터 미국이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면서 주요 이머징 국가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인디아, 인도, 터키 등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보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머징 국가의 자본 유출, 자본이 도망가니까 환율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락하니까 이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금리 인상 악순환이 반복됐었죠. 지금 네티즌,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뒤에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경상수지 적자국이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상당히 많은 자본이 유출됐었다. 이건 잠시 후에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가장 벌어졌던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이게 9월 달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기사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 2년 동안 한미 금리 격차가 1%였을 때
이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이 당시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한국 정부, 한국 중앙은행이 쉽게 못 올리는 데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을 했었죠. 첫 시기에 정말 한국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유출된 적이 있었는지 직접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재료는 한국은행 금융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코넷인가요? 그 금융통계 사이트에서 직접 제가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이 금융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기준이 0인데 0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시기에 해외 자본이 한국에서 도망갔다는 얘기고요. 0 이상 했다는 건 유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경상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0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경상수지 적자였다는 거고요.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에 파이낸셜 뉴스 이 신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2005년부터 2007년 약 2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였을 때 외국이 자금이 일부 유출된 적이 있었다. 예, 유출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3번이 2005년 3월, 그 다음에 2006년 1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7년 3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이 시기에 잠깐 왔다가 전부 다 유입이 다시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경상수지 적자일 때 유출이었습니다. 즉, 이 그림만 보고 이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해외 자본들이 유출됐던 시기는 언제였냐? 금리차가 벌어졌던 시기가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났을 때였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거든요. 즉, 금리 차이보다, 왜냐하면 1%였지만 잠깐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왔건 경상수지 적자 시점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거든요. 즉 금리 차이가 1%도 아니라 0.75%고 앞으로 1% 이상 벌어진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유지된다면 해외 자본은 유출이 아니라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머징 국가들에서 자본이 유출된 게 많았죠. 대표적으로 해외 자본이 가장 많이 빠져나왔던 나라를 보면 터키, 아르헨티나,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런 등등이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예,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거든요. 경상수지 적자국들입니다. GDP 대비 터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거의 4%. 즉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규모 외자가 유출됐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 한국이 파란색이고요. 타이완, 태국,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났고, 다른 이머징, 이 반대쪽의 이머징과는 다르게 미국의 금리 인상했다고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즉 금리 차가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 돈이 도망간다. 이건 아니고 이머징에서 봤어도 그 다음에 지난 10여 년 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도 보니까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언제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다. 금리 차이가 지금 벌어진 적 1.5%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가봐야 알겠지만 과거의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를 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경상수지 흑자가 있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올해 2018년 올해 미국은 정확하게 엊그제까지 총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무려 1%를 1년 동안 올린 거죠. 그랬는데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채권 금리 올라가 환율이 폭등을 해버렸지만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채권을 많이 산 거죠. 근데 채권을 많이 산 거 누가 많이 샀느냐? 뒤에서 보이겠지만 외국인이 한국 채권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4번 금리 인상으로 금리 차이는 한국에서도 벌어졌지만 오히려 채권 매수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했다. 이 얘기는 12월에 금리 인상,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다른 이머징 국가하고는 다르다. 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일까요? 저렇게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거, 채권이 강세인 거, 정말 외국인이 산 거 맞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부터 좀 보여드리는 게 뒤에 자본수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의 경우는 경상수지가 지금 상당히 큰 흑자입니다. 2017년 한 해 1월에서 10월까지 66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는데요. 현재 668억 달러, 똑같은 금액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월 달에만 해도 9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하면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 아니냐? 예, 서비스 수지는 22억 달러 마이너스 했습니다. 10월에. 그 다음에 1월에서 10월까지 259억 달러가 서비스 수지에서 마이너스 했지만 상품 수지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66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내내 한국에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진짜 외국인들이 채권을 샀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2- 증권 투자 있는데요. 주식과 부채성 증권, 이게 채권입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즉 10월 한 달 동안 40억 달러를 팔았고요. 채권도 10월 한 달 동안에는 약 4천, 이게 억 달러니까요. 400만 달러가 되겠네요. 400만 달러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연도로 보면은요, 1월에서 10월까지 주식도 40억 달러를 팔았지만 채권은 무려 268억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렇게 채권 매수한 게 중국 애들 아니냐? 제가 중국 애들인지 아닌지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국 돈이든 심지어 베네수엘라 돈이든 중요한 건 아니죠. 사야 될 이유가 있고 한국 경제가 나름 괜찮다고 판단하니까 사는 거죠. 아셨죠? 이만큼 한국에 지금 현재 자금 유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자본 유출은 금리 차이가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고 한국이 못 올린다고 해서 금리 차이가 0.75에서 1% 이상 벌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앞에 이머징 국가들, 그 다음에 과거 한국의 데이터를 볼 때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 유출의 핵심 키였지 금리 차이가 아니었더라. 그런데 한국은 탄탄한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수지까지 감안했을 때 자본 유출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었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 결국 부동산 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또 많은 비관론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무조건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고 따라 올려야 될 경우는 자본 유출이 많을 경우죠. 근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본 유출은 금리 차이보다 경상수지 적자냐 흑자 여부가 중요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출이 없는 한, 자본 유출이 없는 한 한국은행이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즉 경상수지 적자가 없으면 자금 유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금리 차가 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설사 1% 이상 벌어진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만 있으면 자본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듣고 너 언제는 금리 올려야 된다면 앞에 1번은요. 이론 논리적인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2번 또 넣었지 않습니까? 잘 됐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지속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서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내려서 또 경제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미리 금리를 올려서 완충 여력을 만들어 놓자.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앞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논리고요. 두 번째, 저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차라리 금리 올리자. 왜? 버퍼를 만들어 놔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통화량 축소입니다. 통화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는 뭐죠?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감소할 수 있는 통화량을 경상수지 흑자가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한참 잘 나올 때 차라리 금리를 인상하자. 왜?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질 때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리 완충 여력을 늘려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1분기 안에는 한국도 금리를 올려서 이런 내성을 예방주사죠. 내성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동산 폭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폭락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되진 않고요. 미국이나 과거 일본, 그 다음에 2008년에 유럽에서 터졌죠. 부동산 폭락은 어떤 경우에 생기냐? 통화량 축소, 즉 신용의 수축에서 생깁니다. 즉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의 통화량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신용이 수축될 이유는 없는 거죠. 언제 통화량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많이 감소해 버리냐? 이런 신용 수축은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는요.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미친 듯이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차라리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신용이 수축되면, 즉 가계부채 증가량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결국은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채 디플레이션,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축소되면서 다시 더 가속도를 붙인다. 그러므로 비관적인 관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그분들의 의견처럼 부동산이 개폭락하게 될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외자 유출이 발생하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적이 될 때 이 3종이 한꺼번에 동시에 왔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 능력만 봐서는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렇다면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라면 시세판에서 바로 조회가 되고 모든 거래량이 조회가 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국민은행 뭐 게시판이나 실거래가 조회에서 보면 거래량도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대출량입니다.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으며 그 다음에 가격은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못 속이잖아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에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월에 약 4천 건입니다. 이것만 보고 뭐 마치 망할 듯이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잘 보세요. 올해 6월에도 5천 건이었고요. 2017년 11월에도 6천 건이었습니다. 즉 9월과 10월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뿐이지 11월에 마치 폭락하는 것처럼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을 볼 때 하향 안정화를 위한
뭐 초기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가계대출은 반드시 100% 부동산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16년 11월에 8조 8천억, 8.8조 원이 늘어났었죠. 2016년 이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작년 2017년 11월에는 6.7조 원. 그런데 올해 11월에는 6.7조 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겁니다. 왜? 가계대출만 봤을 때요. 물론 9월 달에는 이게 거의 6조 원대로 오다가 올해 9월 때는 5조 원대로 줄어들었으니 이때 잠깐 9.13 대책하면서 약간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근데 10월에 회복됐다가 11월에 다시 좀 꺾이고 있는 거죠. 근데 9월보다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아파트 거래량, 그 다음에 은행 가계대출의 증감폭 정도를 가지고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 형태로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서 투기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이런 얘기로 광주 시내 아파트 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데요. 그건 바로 얼마 지나서 해서 원위치 됩니다. 꼭지 잡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즉 혹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폭락으로 가는 길은 아직 아니다. 왜? 안정돼야 됩니다. 폭락하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일자리부터 날아가니까요.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가져가면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주택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에 대한 그 비관론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부동산 폭락은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1.75%는 뭐 3%, 4% 이렇게 1년 만에 미국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올라버리면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이 폭락하죠. 왜? 그렇게 올리면 신용 수축에 발생할 테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부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한국의 무식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결국 신용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냐? 가격이 그냥 하락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수축에서 발생하는 거니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듯이 11월까지의 가계 신용, 그다음에 가계 부채,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 폭락하고 있는 뭐 전조보다는 하향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맞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10월, 11월에 그 은행의 대출 한도를 많이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건 아직 반영이 안 됐겠죠. 이게 11월까지니까. 그런 걸 감안해도 한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은 한국 경제 현재 충분히 가계신용만 놓고 볼 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IMF 기억이 참 힘들었잖아요. 저도 그 당시 종금사에서 어음 가지고 몇백억 고압, 그 당시 고압이죠. 고압 혜택. 이런 기업들이 정말 고생하는 걸 현장에서 직접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날아가고요. 우리 삶이 비참해지거든요. 우리가 일자리가 사라지면 돈도 돈이지만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사회가 되게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폭력성이 되고요. 그런 것을 좀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내가 막고 싶다고 뭐 발생하는 걸 나 혼자의 힘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중요한 건 정말 한국이 97년처럼 제2의 IMF 행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과거 IMF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점검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것은 한국은행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이게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인데요. 이 파란색을 잘 보십시오. 한국은 90년부터요. 그때 97년 IMF 구제금융 신청할 때까지 93년 한 해만 빼고요. 약 7년 내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IMF 가기 전 직전에 96년에는요. 경상수지 비율이 약 5%, GDP 대비 5%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제 설명 들으셨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해외 자본이 유출된다. 그러면 지난 7년간 97년 IMF 직전까지 7년간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였고 그 97년 직전엔 96년에는 GDP 대비 무려 5%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왔다.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결론 낼 수 있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앞에 이머징 국가들 최근에 환율 폭등용 전부 다 경상수지입니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97년 외환위기는 약 7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에서 시작됐었다. 자,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한국의 대외 채무들, 즉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많은 거 아니냐. 그게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대외 채무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위에 박스는요. 94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97년도 IMF 구제금융 신청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맨 위에가 대외 채무입니다. 대외 채무와 단기 채무. 그 다음에 핵심이 뭐죠? 외환보유액 대비 대외 채무. 그 중에서도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채무 비율이 외환위기, IMF행의 결정적인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97년도에 이 파란색 보면은요. 단기 채무는 584억 달러였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채무 비율은 무려 657%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실제로 한 10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단기 채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584억 달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빌려준 채권도 마이너스였어요. 최악의 경우였어요. 외국에서 팔아서 가져올 돈도 없었고 경상수지 적자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돈이 다 빠져나갔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채무는 외환보유고를 털어도 6분의 1밖에 못 갚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인들, 미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들이 다 뜯어먹으러 온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면 망하는데. 안 더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뭐 너무 많은 걸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런 상황을 보면. 그런데 현재 봅시다. 현재. 이게 안타까운 거 2017년 3, 4분기밖에 자료가 없어서 이거 가져왔는데요. 현재 11월 기준 외환보유고는요. 4,02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단기 채무를 보십시오. 2017년 3, 4분기에요. 단기 채무는 1,198억입니다. 외환보유고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밑에 보십시오. 대외 채권, 한국에서 투자한 해외에 투자한 대외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 다 합친 금액을 빼도 이게 순채권인데요. 순채권이 무려 4,474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대외 채무 다 합치면 단기를 포함한 대외 채무가 4천억 달러인데요. 4천억 달러를 갚으라고 해도 우리도 갚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이게 그런데 앞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매월 경상수지가 90억 달러씩 플러스 되고 있는데 제2의 IMF행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처럼 97년, 96년 보십시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채무가 657, 239. 경상수지는 7년간 마이너스. 순채권은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대외 순채권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한국을 한마디로 개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2015년 이후에 보십시오. 순채권은 외환보유액만큼 많고요. 단기 채무 비율은 거의 30% 이내로 완전히 관리 가능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시계열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붉은색 계통, 이 자주색 계통은 대외 채무입니다. 대외 채무는 4천억 달러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순채권은 이 점선이 순채권인데 순채권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왜 순채권이 확대되죠? 경상주를 벌어온 돈으로
대외 빌려준 돈, 투자한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펀더멘탈만 비교해보면 감히 글로벌 탑5에 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 독일,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대만도 상당히 견조한 나라죠. 이런 나라들 안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반도체 망하면 틀려지잖아요. 예, 망하면 틀려지는데 언제 망합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if 지구가 망한다면 언젠가는 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망한다면 사과나무만 심으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100달러 하던 게 0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즉 현재의 수치만 확인하시되 너무 비관적으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언젠가는 걱정을 하더라도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도 저도 같은 걱정입니다. 과거 한국의 경쟁력을 지탱해오던 중후장대형 산업들에서 경쟁력을 상당히 빠르게 잃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산업 AI나 자율주행, 5G, 3D 프린터 이런 등등 이런 기술이 한국이 상당히 뒤져 있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요. 때마침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갖다 때려주고 있어요. 즉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미국의 패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제대로만 기회로서 이용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한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로 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뭐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제 강의 들으셨으면 아시죠? 내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겠으면 딱 하나만 확인하자. 그게 뭐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제가 네 분을 선택해서 책을 한 권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짚으면 보자. 그게 뭐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저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